삼성전자가 초대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미국 퀄컴의 5G 스마트폰 AP 칩셋 전량 수주에 성공한 것인데요. 수주 금액 규모는 1조 원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좋은 소식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금일 주가도 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전세계 1위를 질주하는 TSMC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계약을 따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퀄컴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주력 AP 칩셋인 스냅드래곤 875의 전량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여서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전량 수주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 언론들에서는 전량 수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보도들을 참고해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퀄컴의 대부분의 물량을 따낸 것이 의미가 큰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당초 스냅드래곤 875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TSMC 측이 모든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냅드래곤 875의 게이밍 특화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스냅드래곤 875G 모델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제조할 것으로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 875G의 물량은 전체 스냅드래곤 875 물량 대비 소량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퀄컴이 새롭게 출시하는 프리미엄급 AP의 물량은 TSMC가 많은 비율 가져갈 것의 기정 사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냅드래곤 875 물량 모두를 삼성전자가 가져간 것인데요. 이렇게 퀄컴이라는 메이저 기업이 제조하는 프리미엄급 제품 수주를 업계 1위인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분명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공정에는 최신 미세 공정 5나노 공정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TSMC는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양산에 들어갔고, 삼성전자 역시 올해 하반기에 5나노 공정에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택 2라인의 가동이 본격화되었죠.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D램 제조가 본격화되었고, 내년부터는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등의 주요 제품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나노 시장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절대 우위를 가져간 것이 사실입니다만, 삼성전자가 퀄컴의 5나노 파운드리 계약을 대량으로 따내면서 5나노 시장부터는 그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은 그동안 많은 중화권 언론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대만의 디지타임즈 등 많은 언론들이 삼성의 5나노 공정 수율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죠. 삼성전자 역시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개선시켜 왔죠. 8월 컨퍼런스 콜에서 5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스냅드래곤 875 시리즈는 퀄컴의 향후 주력 모델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1이나 샤오미, 오포 등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택했다는 것은 삼성의 5나노 공정 기술력에 대해서 퀄컴 역시 충분히 인정을 하고 확신을 했다고 봐야겠죠. 평택의 EUV 라인 증설을 맞아서 삼성전자도 이를 알릴 수 있는 대형 계약의 성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고객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삼성전자의 제품 납품 단가가 동일 공정 기준 TSMC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 기업들을 이미 확보한 코대 높은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고객사의 요구 사항들을 세심하게 맞춰줄 가능성이 높겠죠.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TSMC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고객 기업들 입장에서도 제품 단가의 협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TSMC의 어느 정도 물량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TSMC가 실제로 최근에 생산 캐파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있죠. 애플, 인텔, AMD 등의 많은 대형
대형 고객사를 둔 TSMC가 현재의 공장 규모와 생산 능력으로는 이러한 대형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충분히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TSMC가 추가적인 설비 투자의 명목으로 올해에만 180억 달러, 2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 기업들의 생산 일정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TSMC와 삼성전자가 미리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죠. 실제로 내년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은 50% 이상 증가한 20조 원대까지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4 시리즈, 이 보급형 제품뿐만 아니라 5G 모뎀 칩 X60도 있죠. 그리고 IBM의 서버용 프로세서, 최근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 RTX 30 역시 삼성 파운드리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대형 기업들과의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충분히 50% 이상의 매출 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연이은 성공, 수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견해라면 다음과 같겠죠. 여전히 업계 1위인 TSMC가 생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삼성전자에게 온 일시적인 낙수 효과일 뿐이다. 이것은 즐거운 라디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계약 이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해드린 소식, 퀄컴이 자사의 최신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거의 전량으로 맡긴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5나노 최신 공정 기술력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한 낙수 효과로 치부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고 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기본 모토로 내세운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서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 측의 최신 공정에 대한 설계 도면을 넘기기 꺼려한다는 시각이 많았죠.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이번에 퀄컴이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에 대한 위탁 생산을 맡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일 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팹리스 업체들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물량을 맡긴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산업보다 이 반도체, 특히 팹리스 업체들과 파운드리 기업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고 끈끈한 편입니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되죠. 칩을 제조하기 몇 년 전부터 설계를 기획하는 시점부터 이 제품 생산을 맡길 파운드리 업체를 이미 염두에 두고 해당 기업들의 생산 라인, 인력 규모, 기술력, 장비, 캐파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이미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를 바꾸게 되면 이러한 설계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당분간 삼성전자가 1위인 TSMC를 추격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손꼽혀왔습니다. 퀄컴이 기존의 TSMC에서 삼성전자로 변경한 것 역시 삼성전자 측에서 분명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겠죠. TSMC와 비교해서 가격을 확 낮춘 조건을 제시했다든지 TSMC가 들어주지 않았던 요구사항들을 삼성전자가 받아들여줬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경쟁 기업들의 물량을 나눠줘야 TSMC가 제시하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전자가 전반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규모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치킨 게임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2030년 안에 세계 1위를 노리겠다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난달 일본 화물선이 모리셔스 인근에서 좌초돼 부동강이 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로 인해 발생된 기름 유출 사고는 복구하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재난인데요. 당시 해안선 가까이 접근해 배를 몰고 있었던 와카시오호는 모리셔스 해안경비대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항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듣지 않았죠. 대체 왜 일본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며 고집을 부린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 원인은 말문이 턱 막힐 만큼 어이가 없습니다. 바로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당시 와카시오호 승무원은 모리셔스 경찰 당국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기 위해 섬 가까이 접근했고 선원 한 명이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말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선박을 빌려 쓰던 일본 해운업체 쇼센미스이는 지난 11일에 10억엔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돈으로 기름 유출로 훼손된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의 보호,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희귀 바다새 등의 보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리셔스 정부가 요구한 먼 바다로 나갈 어선과 어부 훈련 비용에 대한 대책은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 돌고래의 떼죽은 모습이 목격됐는데 기름 유출 사고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모리셔스 시민들과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당시 일본 선박이 항로에서 벗어난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일본은 뻔뻔스럽게 그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고 있죠. 한편 일제 선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겨 일본 조선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지난 3일 일본 미쓰이에서 건조한 대형 유조선이 스리랑카 동쪽 해상을 지나가다 화재가 발생해 사흘 만인 6일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화재가 난 선박은 뉴 다이아몬드호로 길이 330m의 VLCC급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스리랑카의 공군과 해군은 물론 인도의 해군과 해안경비대도 나서 선박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재 스리랑카 당국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뉴 다이아몬드호를 해안선에서 60-70km가량 떨어진 해상으로 끌어낸 상태인데요. 이번 사건의 원인은 엔진 보일러 폭발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 23명 중 22명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1명은 보일러 폭발로 숨을 거뒀습니다. 모리셔스 사건 이후 또다시 일본 대형 유조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계가 제대로 된 사고 처리도 못하고 선박 제조 기술에서도 발전하지 못하며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조선업계는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수주 가뭄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데요. 한때 전 세계 조선업계를 휘어잡았지만 이젠 조선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일본과 지난 몇 년간 큰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한국. 도대체 두 나라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이렇게나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두 나라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시장 변화의 파악 능력입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새로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해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중이죠.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초격차 기술들을 개발했고 그 결과 현재 LNG선, 에탄선 등 고도의 기술력과 다수의 건조 경험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에선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수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 규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변화를 빠르게 간파한 한국은 호랑이 등의 날개 단격으로 전 세계 조선업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연료에 대해 황산화물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발효했는데요. 이에 타국의 조선업계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한국 조선업계에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대형 조선 3사가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 등 친환경 선박 부분에 일찌감치 투자를 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O 2020 규제를 피하려면 선사들은 배의 연료를 LNG로 통째로 바꾸든지 선박에 탈황 장치인 스크러버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스크러버 설치는 비용이 저렴하고 비교적 장착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선호하는 선사들의 선택을 잠시나마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가격이 싼 연료인 벙커C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었죠. 하지만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요 기항지들이 스크러버 설치 선박의 입항을 제한했고 결국 선사들의 선택 방향은 LNG 추진선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LNG 연료는 기존 벙커CU보다 황산 화물은 90% 이상, 질소산 화물은 80% 이상,
이산화탄소는 15% 이상 배출이 줄어든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 등과 같은 친환경 선박 발주는 전 세계 시장에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LNG 운반선 세계 수주 비율이 80%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죠. 또한 전문가들도 한국 조선소들의 LNG 추진선 건조 경쟁력과 핵심 기자재인 LNG 화물창 건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한국 조선업계를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초대형 에탄 운반선까지 만들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탄 운반선은 미국의 시일가스 개발로 생성된 에탄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신개념 선박인데요. 에탄을 액화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화물창 내 온도를 영하 95도로 유지하며 운반해야 해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성 높은 초대형 에탄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VLEC 18척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11척, 현대조선해양이 5척을 수주할 정도로 한국은 친환경 선박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첨단 4차 산업기술까지 접목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스마트 선박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암모니아, 전기, 수소 전기연료 전지 등 다양한 미래 추진 에너지까지 대비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 세계 조선업계 1위의 왕자는 한국이 쭉 유지할 겁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들로 한국 조선업계는 7, 8월 2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 이상을 쓸어담고 중국과 3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달리 일본은 8월 한 달 동안 아무런 수주를 하지 못해 단 한 척을 수주한 베트남에게도 밀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에 일본 조선소들은 생존하기 위해 미쓰이와 츠네이시도 등 잇따라 합작사를 설립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본 조선업계 2위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가 360억 엔, 한화로 약 3,93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마이주르 공장의 상선 건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죠. 또 작년 11월 미쓰이 ENS 홀딩스도 지바 공장의 대형 상선 건조를 중단하겠다며 발표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주력인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 공장을 일본 3위인 오시마 조선소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 조선업계 그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일본의 전문가들마저 자국의 암울한 조선업계를 바라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일례일 뿐이고 진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미야다이 신지 교수는 변화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는 인물입니다.